저는 올해가 아마 이런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또 부자 될 수 있는 뭐 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볼 때 소프트웨어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도 날개를 달고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기업들도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네, 행복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두배 분리TV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슈퍼개미 배진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바랬던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상단에 있는 아유, 네.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배울 게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유, 꼭 모셔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대표님 어렵사리 모신 만큼 제가 낱낱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또 주목하고 계신 주식 또는 뭐 대표님만의 투자 노하우까지 혹시라도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오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요즘 저희 채널도 안 나가고 요즘 또 운동 곳으로 지금 숨어가지고 지내고 있다가 왜 숨어 계세요? 몰라 그냥 저는 원래 좀 샤이한 데다가 좀 방송하는 걸 좀 사실 좀 원래 그랬는데 제가 투자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어쩔 수 없이 방송에 좀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익숙해졌는데 자주 못 나와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부자TV 채널에서 간곡하게 요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드디어 대표님 나오셨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저는 대표님이 올 한 해 증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2월 달에 한번 모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괜찮은데 한 1월 달쯤에는 뭐 조정이 있지 않을까 1, 2월 중에는 한번 근데 올해 1월 달에 강하게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매를 먼저 맞아서 저는 뭐 오히려 좀 맞을 거 다 맞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2월 1일이 되자마자 신기하게도 강하게 오늘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방송 그래도 2월 3월은 이제 반등 국면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인 상황, 뭐 또 일단 선거도 있고 그래서 2월, 3월은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한 4, 5월 정도는 좀 조정을 보지 않겠나 개인적인 이렇게 저는 이제 전략을 그렇게 짜고는 있는데 이제 한 5, 6, 7은 아니다 4, 5월은 바라고 그 다음에 6, 7, 8, 9, 10은 좀 괜찮지 않겠냐. 왜냐하면 또 미국이 지금 최근에 또 상당히 좋았잖아요. 미국 증시가 좋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어쨌든 첫 번째는 실적인 것 같아요. 네네. 실적이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가 좋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았고 또 부동산 PF까지 그렇죠. 뭐 다 여러 가지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일단은 수급이 꼬인 것 같아요. 뭐 기관 투자가는 계속 팔고 또 현재 부동산 PF나 여러 가지 엮인 뭐 데들은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또 사실 부동산 비중이 거의 70%, 70% 가까이 되잖아요. 투자 모든 자산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실적도 잘 나오다 보니까 계속 신고가를 갔는데 오늘은 또 좀 하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전망 자체는 국내 주식 기준인 거죠? 네, 그리고 맞들었는데 연말 11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좀 그때부터 좀 하락하지 않을까? 국내 주식이요? 국내든 해외든 좀 하락 사이클이 뭐 반년에서 최소 반년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때는 금리 인하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 저 개인적인 전략입니다. 사실 시장이나 예측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전략은 그렇게 해서 한번 하락 조정이 한번 어느 정도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 또 다시 우리나라는 대세 상승 국면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정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큰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거길 차트로 대입하면 우리나라 차트는 한번 월봉으로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까요? 좀 비슷하게 보는 옛날 과거랑 좀 대입을 해서 뭐 금리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대 이제 2000년 이후로의 상황이랑 좀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01년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2000년, 2001년도에 그리고 이렇게 좀 반토막을 났다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렇게 강한 반등을 줬다가 요런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큰 상승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금 이제부터 이렇게 좀 요런 중간 정도 과정에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한번 하락을 했다가 지금 요 파동이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전 대세 상승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적인 상황도 그렇고 어쨌든 뭐 1분기에 어쨌든 삼성전자라든지 턴어라운드를 하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리고 현대차나 이런 것도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방향성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내심 되게 두근두근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부동산도 그때의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동산도 몇 년 또 한 2000 이렇게 조정을 주고 뭐 지금과 또 비슷할 수도 있고 2014년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한번 반등 주는 그때까지 몇 년 동안에 좀 부동산도 정체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기간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내년은 뭐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거고 당장 올해 나쁘지 않은 장세가 연출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요때 일단 바짝 벌 건 벌고 내년에는 조금 쉬엄쉬엄 했다가 그 이후로 또 다시 집중하는 게 좋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제 전략이니까 의외로 또 강하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정부 정책이 또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특히 정시를 내가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보는 이렇게 정권들마다 이렇게 그 성향이 있는데 이쪽 정시 무양 쪽으로는 최고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현 정부가요. 네. 그런 이제 정책들이 물론 그런 게 결국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장의 체질이 완전 바뀌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뭐 성장주 완전 죽고 반대로 기존에 계속 장기간 소외되어 있던 가치주들, PBR 저평가되어 있던 애들이 뜬금없이 막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이게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 그러던데 그렇죠. 일본에서 먼저 한번 시행을 해서 맞아요. 지금 어쨌든 일본도 증시가 거의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봐. 너희들도 연구해봐 찾아봐 이렇게 뭐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 뭐 최상목 총리께서 그분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밸류 프로그램 2월 말까지 만들어 봐라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뭐 ETF 펀드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겠죠. 그러면 일단 PBR 1배까지는 뭐 찾기 위한 과정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근처에서 또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또 마인드가 좀 예를 들면 뭐 마인드가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가 우리 투자가들이 최근에 뭐 가치주는 안 된다 성장주의를 투자자만 해왔었죠. 맞아요. 근데 뭐 가치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수익을 꾸준히 나는 뭐 특히 뭐 지주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회사 지주사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그래 안 그래도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쭉 지주사나 특히 저 PBR 종목들이 이제 오늘부터 반동을 시작을 했다고요. 걸로 봐서는 이거 원래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정부 정책에 반하. 이거는 좀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PBR을 1 찾는 과정까지는 괜찮지 않나. 지금 뭐 전체적으로 0.9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0.9지만은 그 이하 0.2 이하인 기업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산 가치로 따져봤으면 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PBR 이제 문제는 물론 그 중에서도 성장성이 있고 좀 있는 주식도 있고 없는 주식도 있지만 그거를 안 하면은 또 상장 폐지까지 일본은 뭐 그런 상장 폐지까지 시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는 과정은 동안은 좀 그게 우리나라에 거기도 어쨌든 0.9가 1까지 간다면은 뭐 최소 10%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워낙 뭐 0.23배 주식들도 원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이상적으로 한 배까지 간다고 하면 진짜 2배, 3배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주목할 만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주식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런 주식들 왜 들고 있지 이런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도 또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또 이런 정책이 저는 뭐 저한테는 뭐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원래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형 플러스 뭐 배당 정도까지는 기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언급결에 이게 뭔 일이야? 어머나 세상에. 네, 뭐 입가에 미소가 방긋방긋 지어지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성장적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아니 나 돈 잘 벌고 있었는데 이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이걸 발표해가지고 왜 이로 쏟아내게 하는가 좀 원망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또 뭐 성장주들은 또 성장주들은 나름대로 계속 유지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가지 다가 병행이 되면 제일 좋겠죠. 성장주는 또 원래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거니까 너무 또 과하게 오르면 빠지겠지만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오는 기업들은 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올해는 금리 인하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또 성장주들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힘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 몇 가지가 있다면은 일단은 채권 ETF, 채권 ETF 금리 인하가 되면 장기 채권 ETF를 그것도 뭐 미국 상품 중에서는 뭐 3배 레버리지도 있어요. 대신 내가 만약에 해지 효과로 조금만 넣어놔도 내가 뭐 원래는 뭐 1억을 넣고 싶어도 3천만 원 넣으면 3배수 효과가 있으니까 만약에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지 효과를 조금만 넣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도 또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또 될 때 보면 바이오 이런 것들이 또 약진할 때가 많았었고 왜냐하면 바이오에 돈이 씨가 말라가지고 뭐 금리는 높으니까 지금 자금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금리가 또 고금리에서 피해를 보는 업종이 또 친환경,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하게 이게 이자만큼 이렇게 빌려서 그게 정부에다 전기를 팔았을 때 그만큼 이 효과라기보다는 수익이 덜 떨어지니까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저금리로 가면 이것도 친환경 주식,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식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신재생. 근데 이 분야는 많은 분들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계시지만 반대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도 좀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트럼프가 되면 진짜 전 세계의 또 나라에게는 악재인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는 트럼프 됐을 때 주식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좀 불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뭐 IRA부터 뭐 그래서 그럼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오히려 바이든 의원이 하거나 새로운 대선 주자가 되거나 뭐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 주식 쪽의 비중을 좀 더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미국은 아마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나갈 거니까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바이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올해 좀 올해만큼은 바이오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금리 인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1월에 진행했었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봤더니 기존에는 이제 빅파마들만 왔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업체들도 오더라고요. 얘는 왜 여기 온 건가 싶어서 봤더니 AI 기술을 이제 제약바 헬스케어에 접목해서 이 사실 그야말로 쩐주잖아요. 얘네는 네, 쩐주들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강력하게 투자도 걸고 뭐 한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새롭게 뭔가 투자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있는 걸 아는데 일단 AI로서 이렇게 치료제들을 다 테스트하고 이런 네. 기업들이 이제 있어요. 그렇죠. 뭐 신데카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기업들도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또 괜찮게 보는 또 쪽은 세포치료제. 세포치료제 이쪽은 또 유전자 가위라고 들어보셨죠? 뭐 네네. 이런 것도 일단 세포치료제가 결국은 그게 돼야지 또 잘라내고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키워서 그래서 일단 이 세포치료제 쪽에 한번 이게 바람이 분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이제 다시 한번 바람이 불 때가 되지 않았나? 세포 치료가 그 줄기세포 말씀하시는 줄기세포 거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배아 줄기세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서 뭐 복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참생법. 첨생법 네. 그 오늘 통과됐어요. 통과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상당하게 네. 이제 시동이 걸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저도 근데 그걸 이때까지 막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의술이라는 게 새로운 것들을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위적 지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막고 있다고 해서 딴 나라에서 안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약바이오 쪽은 올해는 그 AI 의료도 있는데 이 좀 세포치료 말씀하신 줄기세포 쪽도 원체 오랜 기간 동안 소외를 받기도 맞아요. 했고 사실 이 분야가 진짜 뭐 참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호재성 이슈들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되기만 하면 또 대박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 항상 때묻지 않은 신선한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벌써 일단 너무 한번 때를 타면 내가 항상 사고 싶을 때 보면 항상 내가 고점이야. 사고 나면 내가 사면 왜 물리지? 이런 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가 아마 이 사고 싶을 참다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남들이 이슈가 없을 때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을 해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큰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게 사실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나만 좋게 보면 안 되고 지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뭐 신문도 뭐 여러 가지 기사들 이렇게 많이 취합을 해가지고 하여튼 미래에 대한 항상 먹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솔직히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그랬지만 맞아요. 이렇게 정부가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거기 힌트가 많이 있어요. 네. 거기서 뭐 오늘도 계속 사실은 기사화는 계속 되고 있었다고. 그렇죠. 그렇죠. 기사화는 계속 되고 있었는데 뭐 첨생법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오늘 같이 네. 밸류 업체 그거는 2월 말까지 또 만든다고 하니 네. 또 그런 기사에 민감하셔가지고 미리 되면 또 오늘 또 뭐 10%는 먹었을 것 같은데 뭐 맞아요. 또 종목마다 좀 틀리겠지만 네. 예. 근데 이게 세포치료제 쪽은 워낙 20년간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는 옛날에 차바이오 쪽이 제일 차바이오. 위에 그다음에 뭐 뭐 네이처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 사실 좀 그래도 뭐 차바이오는 뭐 다른 것들이 연구하고 밑에 자회사들이 엄청 많아서 이익도 나면서 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차바이오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알려진 데는 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뭐 얘들 특히 산부인과 쪽에서는 최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배아줄기 세포 쪽으로는 아마 최강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다른 데도 뭐 다른 옛날에 뭐 황우석 박사도 뭐 그쪽 계속 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내가 어디 장기가 안 좋으면 그걸 키워서 그걸 내가 안 좋은 걸 갈아 끼울 수만 있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 줄기세포를 배아세포로 교체하는 게 이 병의 완치를 또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저도 이거는 진짜 되게만 하면 대박인데 그렇죠. 다른 거는 뭐 약으로 치료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장기를 갈아 끼운다면 좀 질병을 완화시키는 느낌인데 네. 요거는 완전 완쾌니까 한계죠. 그래서
어쨌든 몰라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냥 그래도 이게 우리 뇌 세포에서 다시 이식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세포가 늙은 세포가 잘 늙은 세포로 하는 거는 그게 또 늙은 세포가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특히 그래서 태아주기 세포로 하는 게 더 이제 활성화돼 이렇게 뭐라고 젊은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저장을 해둔 뭐 태반을 그런 것들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다른 사람 걸로도 되니까 그쵸. 똑같은 이렇게 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적합이 되는 사람들 거를 해도 되니까 예를 들면 가족 관계 있는 사람들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거 주사 맞고 막 피부도 탱탱해지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 점점점 이게 진짜 질환 특히나 뭐 중질병 같은 것들도 이제는 치료하는 목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 좀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또 이종 장기도 막 개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섞여 있겠죠 다. 그래서 사실 아까 뭐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 느낌이었고 그냥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좀 내다보셨을 때 특별하게 좀 주목이 되는 뭐 산업이나 뭐 주식이 또 따로 있으셨을까요? 올해 참 최고로 핫한 거는 AI죠. 그렇죠. 그죠 AI인데 이제 뭐 또 차기 먹거리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지금 비전 프로처럼 비전 프로에 출시됐는데 뭐 완판됐다 그러더라고. 완판됐지만 아직까지 써본 사람들은 근데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다. 또 예전에 비싸고 그렇죠. 네. 저도 옛날에 구글 글라스가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좀 너무 획기적이다 해가지고 구글 글라스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 250만 원, 28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때가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은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 구글 글라스 처음 나왔을 때 사가지고 테스트 해보더라고. 미래에 어떻게 나는 이제 내가 생산하는 게 과연 되나 해서 하거나 써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실망이긴 했는데 근데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겠다.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 이제 되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이거 쓰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컴퓨터도 써고 뭐 하고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개선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도 현실화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얘가 작동할까? 저도 재작년에 메타버스에 꽂혀가지고 전시회를 많이 다니면서 다 써보고 해봤는데 10년 전에 제가 안 해봤지만 재작년에 해봤던 결과로는 생각보다 잘 인식하는데 뭐 뭔가 특별한 내가 잡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손을 그대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 3D 여기 뭐 가상의 물체를 내가 집기도 하고 막 버튼 클릭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머지않은 미래에 진짜 내가 이거를 쓰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나중에 되면 뭐 이거 안 하고 홀로그램 나와서 앞에 홀로그램하고 씩씩 넘기고 이렇게 하는 시대에 뭐 하나 밑에 뭘 던져놓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막 영화에서 보다시피. 근데 저는 뭐 그런 시대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보면 뭐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다 현실화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뭐 항상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다 알려졌잖아. 지금은 이제 벌써 AI 나오고 지금 뭐 온 디바이스 AI 해서 뭐 갤럭시 24가 지금 완판이 아니라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은 이제 온센서 디바이스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약진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로봇이지 않을까. 로봇은 뭐 지금 벌써 시작이 됐고 그걸 AI가 몰라 저는 한 20년 전부터 제가 사실 로봇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로봇이 사실 현재는 다가와 있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나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한 20년 전에도.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때부터 많이 올랐지만 근데 그때 투자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뇌가 필요한 거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저는 계속 방송에서도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결국은 AI가 결국 올해 이렇게 터져버린 거고. 그래서 나는 하드웨어는 사실은 이거는 만드는 업체는 누구나 다 따라서 만들 수 있고 이건 뭐 작동하는 거야. 어떻게든 대량 생산 가능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뇌도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고 각 분야마다 예를 들면 조그만하게 뭐 만드는 업체들이 또 있겠죠. 머리 개발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큰 틀은 이제 AI고
나머지는 이제 뭐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다 접목이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조그만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뭐 또 보안 업체들 뭐 등등이 또 약진할 수 있겠죠. 이 기존에는 기업들 위주로만 로봇을 썼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좀 공개한 걸 보니까 얘가 빨래를 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잘 개는 거예요. 여기 바구니에 있는 빨랫감을 딱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빨래라기보다는 이제 옷인데 그냥 티셔츠를 딱 펼쳐놓고 한 손으로 이렇게 접는데 딱 정갈하게 접어서 이렇게 놓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됐다고? 그래서 야 이거 조만간 우리 집에 가정부 하나 두는 셈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도 로봇으로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산 뭐 그다음에 모든 분야에 다 이제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로봇이 지금 사실은 어려운 힘든 일을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로봇으로 자꾸 또 인건비는 비싸지고 그래서 기업들마다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또 각 가정에서도 뭐 제가 이불 개르고 도우미 역할 또 환자들도까지 뭐 병간호까지 할 수 있는 로봇들도 개발됐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맞는 적합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들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옛날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 앱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걸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듯이 이것도 로봇들도 그거는 각 분야마다 그 앱을 개발하는 사람이 따라서 이제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겠죠. 만드는 거는 일하게 작동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동을 하게 만들고 만드는 그 시퀀스를 맞추는. 저도 로봇 기업들 꽤 탐방 갔다 왔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 팔다리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결국 이거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이게 사람이 시키지 않더라도 지 혼자 어떻게 딱 그 맞춰서 작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제가 그 20년 전에 내가 로봇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탐방을 가보니까 로봇을 만들어놨는데 어렵구나 우리나라. 이걸 이런 걸 왜 안 하지?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그 당시에 생각한 거는 예를 들면 지금 로봇 다이나믹스 뭐 이런 정도는 뭐 움직이게끔 만들고 뭐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없는 로봇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계죠, 그냥. 기계 그냥 특별하게 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뭘 움직이 아까 차라리 이불 개는 이런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연구를 안 하고 있더라고. 연구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탐방을 가보면 이게 대량 생산 남들이 먼저 할 때까지는 특히 뭐 삼성이나 LG 이런 데도 가보면 먼저 거기에 배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시대가 이게 내가 먼저 해봐야 고생만 하고 계속 시키니까 특히 남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 오거나 그전에 그때 타이밍 맞춰서 대량 생산 됐을 때 움직이려고 하지. 특히 이거는 왜냐하면 하드웨어니까 대량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삼성조차도 뭐 로봇에 진심으로 막 뛰어들어서 투자한 게 불과 뭐 1, 2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를 볼 때 소프트웨어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쉬운 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약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빨리빨리 움직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단기간에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시장도 크고 우리나라는 해봐야 시장도 너무 파이가 작고 성공할 저도 뭐 여러 가지 스타트도 해봤지만 이게 좀 성공하면 또 금방 쫓아오고 또 대기업들이 따라오고 이러니까 이게 그런데 미국은 뭐 하나 터지면은 전 세계에 깔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대표님께서 올 한해 가장 큰 키워드로 보고 계신 거는 뭐 AI를 접목한 소프트웨어 쪽이네요. 그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 그래서 거기서 발생돼서 나오는 기업들도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실적적인 면에서야 뭐 지금 뭐 반도체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자동차도 올해 좋기도 계속 뭐 좋아지고 자동차도 이제는 봐야 될 게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UAM이라든지 이제 로봇 회사로 변모가 되는 거지 이제 자동차로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현대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회사. 모빌리티 회사로 뭐 그렇게 보고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결국은 그게 또 실제로 이제 생산되고 뭐 우리 앞에 나라들한테는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도 날개를 달고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뭐 지금 또 저 PBR 주로도 같이 엮여 있고. 그러니까요. 저도 때마침 딱 오늘 자동차 회사? 이거 올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이 시장이 되게 좋아할 만한 먹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시장이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자꾸 자동차로만 접근을 하는데 이 회사는 또 모빌리티 회사로 뭐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쵸.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가 뭐 얼마 전에만 해도 뭐 로봇이 과연 이렇게 될까, AI가 될까 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되고 UAM도 뭐 금방 될 수 있겠죠. 그 생각보다 빨리 또 갑자기 돼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또 뭐 그런 것들도 미리 또 뭐 대신 이게 나는 이게 공부를 해보다 보면 오히려 자율주행보다 이게 UAM이 더 사고 안 나는 거 알고 계세요? 거칠 게 없으니까요. 뭐 새들 말고는. 그런 것도 있는데 도시에서는 사람도 걸어 다니고 뭐도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는데 만약 UAM 뭐 비행기 항공기가 다 거의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UAM도 다 자율주행으로 하면 그렇게 서로 하고 크게 사고 날 일이 별로.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자율주행의 사고율이 훨씬 더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은 더 사고 확률이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이제 안정적인 거나 교통망 체계를 또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겠죠. 저도 최근에 자동차를 또 파고드니까 이 현대차만 놓고 봐도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부터 특히나 뭐 내년은 더 그렇고 이 기존의 자동차를 우리는 보통 하드웨어 중심의 기계 장치로 봤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SDV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완전 또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앞장서는 기업들을 확실하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현대 쪽도 그렇게 다른 자동차 에서 많이 그쪽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또 든든한 삼성이랑 백이 또 있으니까 옆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정부 정책 또 이익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아마 뭐 이제 3천 넘어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 문제인데 뭐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한번 조정 주고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 밸류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서 우리나라가 지긋지긋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소돼도 3천은 진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거 좀 잘 정부에서 하셔가지고 특히 저평가 갖는 기업이라든지 또 대주주들이 또 행복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많은 거니까. 그것도 플러스 이게 또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MSCI 편입이 될 수 있는 선진국 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지금 뭐 여러 가지 손을 보고 있으니까 공매도부터 여러 가지 손을 보고 있으니까 뭐 상법 개정부터 이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상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 대주주들이 횡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제도적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또 자사주까지 속아가는 것까지 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스토리를 그리라거든. 2, 3, 4, 5는 이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1월 달은 뭐 조정 좀 주고 나서 왜냐하면 너무 빨라도 해산의 효과가 없으니까 2월, 3월 뭐쯤에 뿌려서 1월 달은 조정 주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타이밍은 뭐 그렇게 좀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월, 3월은 그거 말고도 뭐 아까 그거 나고 또 자사주 한번 또 드릴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전략적으로 한 번에 다 쏟아붓기보다는 하나씩 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또 뭐 하나 하는 게 또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씩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부동산 비중이 뭐 70%, 주식 비중이 뭐 30%니까. 좀 심각하긴 해요.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하면 미국은 뭐 70%가 그거고 70%가 주식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본도 6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다 이제 옛날에는 일본이 부동산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투자 비용을 더 늘려가지고 주식 쪽으로 많이 쏠리게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거기다 하여튼 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MSCI를 어떻게든 해야 우리나라가 뭐 10,000포인트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진짜 꿈 같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라는 바이긴 한데,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아예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 투자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또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정부가 정책적으로 막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들도 막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투자자들의 인식 또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너무 사실 우리나라가 좀 테마 이런 막 쏠려다니고 이런 게 좀 심한데 진정한 좀 투자자 관점에서의 맞아요. 좀 진입이 필요한 국면인 것 상이 같아요. 안 좋으니까 트레이더들만 솔직히 지금은 트레이더들만 돈 버는 지금 시장이라 장이 안 좋으니까 왔다 갔다 테마 저쪽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 뭐 의외로 많아요.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오히려 투자 인구보다는 지금 트레이더로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트레이더 중에서도 손만 빠르고 머리 좀 하고 빨리 그게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더가 노가다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서 아침부터 아주 긴장 거의 도박판처럼 앉아서 어떻게 보면 딱 해가지고 사고 팔고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때 거기에 막 열중해서 해봤는데 하면서 느낀 게 이거 돈은 벌리는데 이거 내 수명 깎아먹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원래 안 해왔는데 진짜 나도 해야 되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장세가 뭐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정부 정책이 이러면 이제 안 해도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해주겠구나. 결국은 이제 기획이 이익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1등을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진짜 투자자들이 좀 건전하게 돈 벌 수 있는 장세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 초입기에는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인 불협화음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거치고 개선이 된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더 좋은 환경이 놓여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대표님,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증시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이제 좀 투자 전략 및 좀 유망한 주식들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좀 궁극적으로 대표님을 꼭 모시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대표님의 그 노하우였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슈퍼개미로 되게 명성을 쌓아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주식 투자로서 돈을 좀 버셨나. 앞서서 우리 또 얘기하면서 나왔지만 트레이딩을 하신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투자로서 이 힘든 지금까지 정말 녹록지 않았던 국내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부를 쌓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 노하우를 여쭙고 싶은데 사실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종목 선정을 하고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세 가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첫 번째 종목 선정에 대한 노하우가 좀 궁금합니다. 종목 선정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다 보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게 남들하고 좀 차별이 있다면 대주주를 먼저 봐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대주주를 안 보는데 대주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건데 대주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접근해요. 대주주를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들의 상속증여법, 상속법 때문에 자기가 기업 가치를 일부러 저평가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모 주총장이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 회사고 우리 회사 앞으로 잘 될 일 없으니까 팔고 나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 와. 아니 주총장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죠. 그럼 상장은 안 시켜야죠. 그럼 상장을 왜 시키자고. 그래도 뭐 그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뭐 똑같이 자사주도 많고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자사주는 그냥 자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만 쓰고 그래서 소각도 안 하고 그런 기업도 있는데 그래서 대주주를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런 기업들은 그럼 너희들이 싸게 증여를 받아? 나는 또 나도 같이 한번 싸게 증여받아. 이제 이렇게 받다 보면 근데 대주주가 나이가 생각보다 예를 들면 안 돌아가서 증여를 안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법안이 개선이 되면 이제 사실은 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기업들의 철퇴를 이제 한번 옛날에는 대기업들은 더 많이 먹었죠. 예를 들면 뭐 삼성, 뭐 대기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해가지고 깜빵 보내게 만드냐고 법안을 바꾸면 되는데 법안을 바꾸면 이것도 한번 내가 정부 당국자가 계시거나 아니면 그 관계자가 연결되시는 분 있으면 꼭 건의를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 주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상속증여법을 만들면 상속증여법이 2개월 전, 2개월 후 평균 주가로 상속을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장에서는. 비상장에서는 자산 가치, 그다음에 성장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상증법을 적용을 하는데 이 상장에서는 2개월 전, 2개월 주가라도 그러니까 PBR이 뭐 0.2배 이하로 뭐 해가지고 증여를 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주총장에서 내 회사인데 너희들이 왜 와가지고 그러고 너 이게 주가 올라갈 일 없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기 위해서 이런 상증법부터 개정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개인적인 이제 내가 당국자라면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연구해봤을 때 일단 상속 증여세를 좀 낮춰주고 특히 이제 상장회사를 이런 데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법을 한 30에서 40%로 낮춰주고 지금 50%니까 낮춰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신 상증법으로 해라. 상증법을 이렇게 비상장과 똑같이 자산 가치나 이런 걸로 평가를 해라. 그러면 왜 그러냐면 봐봐요. 아까 주가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하면 세금은 훨씬 세수가 적게 거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유리하지만 세수는 적게 거쳐요. 그런데 이 편법을 써야 돼. 그리고 결국 편법 쓰다 보니까 또 뭐 나중에 돼가지고 뭐 감옥소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이렇게 회사로 뭐 빼돌리고 뭐 이러다가 결국 회사 뒤로 빼돌리고 이러다가 결국 뭐 탈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기업도 살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주주들도 부강해질 수 있는 걸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세율을 낮춰주고 요거를 상증법으로 개선하면 해가지고 그걸 상속 증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게 그러면 기업 가치가 빨리 재평가 받을 수도 있고 요것도 아마 나는 이번에 정책할 때 같이 넣었으면 저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대담에서 이런 뉘앙스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칼을 꺼내들지 않을까. 그래서 최고로 이게 내가 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거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래서 대주주를 많이 본다는 게 대주주가 나이가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대주주가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된다든지 이러면 투자 오히려 맘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업을 저평가하고 오히려 이제 주주들 간의 싸움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뭐 특히 뭐 자산 운영사도 있고 뭐 또 뭐 개인 투자가도 있고 이렇게 회사랑 싸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 일단 대주주는 꼭 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총 갈 일 있으면 꼭 가라. 대주주를 꼭 봐라가 첫 번째고. 시청자분들 중에 주총 가실 만한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 거는 이게 또 왜냐면 주총 때 뵈면 우리가 주총 표결하고 싶은데 다 일해야 되고 회사 일 있고 뭐 비즈니스가 있는 뭐 갈 일 가고 싶어도 못 가. 근데 내가 중요한 뭐 표 문제가 있는데 그 위임하면 또 위임 뭐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게 상당히 까다롭던데 이 왜 근데 3월달 되면은 날짜가 한 곳에 몰아가지고 주총을 하죠. 그 슈퍼 주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슈퍼 주총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의 뭐 3월 말이 되면 3월 말 그 전주 둘째 두 주는 거의 한 곳에 다 몰려 있어. 거의 거기 다 몰려 있는데 그럼 내가 회사가 10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 10개가 거기 한 군데 다 몰려 있어.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 그리고 또 지방에 있거나 또 어떤 기업은 내가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도 일부러 저 구청구석에 사는 기업도 있어요. 못 오게 만들려고. 악질이다.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것도 내가 봐서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각 기업들마다 무조건 안 하게 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줌으로 할 수 있고 의무화할 수 있고 의무화하고 그럼 거기서 다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것도 빨리 할수록 좋다. 이것도 이번 뭐 할 때 한번 같이 해보라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대주주들이 횡포가 막을 수 있고. 이 영상 당국 관계자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몰라 뭐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자사주부터 뭘 예를 들면 이런 주총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봐주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무슨 이렇게 대주주들한테 어떻게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개선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진짜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는 좋은 대주주는 뭐예요? 일단은 내 회사를 적극적으로 왜냐면 투자를 했잖아요. 상장을 했으면 내 회사를 적극적으로 IR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상장 회사라는 거는 내가 돈을 벌었으면 주주들과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네. 주주들은 회사 내가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창업을 했어. 나는 대주주고 창업을 했는데 너는 투자자고 FI라고 그러지. FI 투자자고 나는 이제 창업주니까 그럼 나는 급여를 받아가잖아요. 대신 급여를 받아가고 이건 급여를 안 받아가요. 내한테 돈을 밀어준 사람인데 근데 평생에 내 급여만 받아가고 이게 배당을 안 해주고 투자를 했는데 자기 혼자 뭐 부이고식하고 급여만 받아가고 뭐 급여도 많이 받아가고 이렇게 가져간다면 뭐가 이게 사실 내가 투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장회사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 같이 투자를 했는데 대주주만 착복을 하고 있던 거지. 아니면 또 관계사를 통해서 빼가고 뭐 빼가고 대주주를 뭐 자사주라든지 자사주도 마찬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원래는 뭐 소각을 한다든지 대주주한테 나눠주는 그것도 어떻게 배당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사주 그다음에 현금 배당 그다음에 아니면 주식 배당 뭐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핑계를 대는 거 뭐죠? 앞으로 경영 환경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금을 보유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뭐 배당금 뭐 그다음에 뭐 배당금은 배당이라도 많이 주면 다행인데 자기 급여 많이 받아가고 예를 들면 뭐 자기 뭐 나중에 퇴직할 때는 퇴직금도 많이 받아가고 주주들이 바라는 게 사실은 뭐 별 게 없잖아요. 뭐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뭐 사사 준다든지 무상증자를 해준다든지 뭐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하는 기업이 잘하는 거죠. 그걸 잘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성과가 나든 안 나든 대주주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터놓고 보고해주고 그래서 주주총회 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버크셔 해수회의처럼 진짜 주주총회 때 막 이렇게 칭송하고 하고 이런 자리가 됐으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주총회 하면 다 싸우기. 근데 그것도 몇몇 안 오지만은 보통 조그만 회사는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는데 진짜로 주식에 관심 있고 진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몇 명이 와가지고 싸우는데 대주주의 소액주주들의 그것도 뭐 위임을 받아서 오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만 진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이 많은 기업들은 그거 해봐야 야 너는 울퍼라 나는 안 받겠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그래서 대주주를 그래서 잘 봐라 이런 내한테 친화적으로 해주느냐 배당 정책이 좋으냐 정말로 이게 IR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새로운 뭐 자꾸 이렇게 기업의 환경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현금 많고 자산 많은데 나 이거 계속 빼먹어야 되는데 뭐 이거 새로운 것도 안 해. 근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빨리 찾아야죠. 그거 대주주의 그 능력이고 주주들한테 환원하기 위한 뭘 찾아야 되잖아요. 더 이 현금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익이 나게끔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걸 안 할 것 같으면 주주 나눠주든지 아니 생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자기만 뽑아먹고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을 그래서 보고 아니면 싸워서 내가 뺏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되게끔 제가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 기업도 종종 있는데 대화를 해서 잘 되는 기업도 이렇게 나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코드가 맞춰서 되는 기업도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상장이 오래되신 분들은 자기 회사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시간과의 싸우거나 내가 싸워서 이길 자신 있을 때는 들어가시면 대신에 크게 그렇게 먹을 때는 크게 먹고 나와요.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 게 지금 딱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을 많이 만들려고 칼을 빼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게 저는 이제 원래 내 이름이 내가 이 종목 고를 때 5가지를 이제 보고 투자를 하는데 하나는 재료. 아까 대주주잖아요. 그다음 재료. 그럼 재료라는 거는 이제 뭐 모멘텀이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뭐 미래의 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숫자.
숫자라는 거는 이제 실적 뭐 이런 것들은 실적이라든지 뭐 작가 PBR이 높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회사가 뭐 가치가 싸거나 성장성이 있거나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인데 이 심리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이제 사야 될 때 사야 되는데 바로 안 사고 대부분 사람들이 주가 올라가면 참다 저 주식 이제 가네 드디어 가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이 극도로 침체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버리고 막 이렇게 공포가 나오고 이럴 때 사야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리에서 차트상에서도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회사를 안다면은 차트가 뭐 이렇게 겁이 안 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심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보는 건 차트죠. 차트를 보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해서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큰 운이 들어오는 방법이다. 그래서 큰 운이 들어온 게 심자, 대재수, 심자. 요 5가지를 토대로 저는 투자를 합니다. 예. 큰 운이 들어오는 5가지. 예. 대재수, 큰재수, 심자. 좋네요. 대재수, 심자. 주식 투자를 농사로 비유하는 것도 많잖아요. 맞죠. 네, 딱 씨앗을 뿌려서 딱 이제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그때까지 잡초도 한 번씩 걸러줘야 되고. 그쵸.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렇게 뭐 할 때는 잡초도 한 번씩 걸러주고 그러면서 물량을 계속 늘려가요. 그래서 뭐 그냥 주식 가만히 있으면 되지는 않고 또 뭐 예를 들면 차트라는 대입을 해서 좀 더 올랐을 때는 좀 줄여놨다가 또 차트에 걸리는 자리 있으면 좀 줄였다가 또 밑에 지지 라인 오면 또 사고 이러면서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전략. 대표님만의 심루타 종목 발굴 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건가요? 심루타 발굴 비법이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턴어라운드 기업인데 이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코로나 때 HMM HMM이 그 당시에 막 계속 적자를 하고 맞아요. 거의 3년, 4년? 네. 그렇죠. 적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산업은행에서 계속 밀어주고 뭐 이랬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마무리되고 한진해운하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한진해운 거를 결국 합병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국내 유일의 선사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주가가 이게 한 1,500%, 2,000% 올랐을걸요? 네, 거의 코로나 수혜도 받으면서 완전 순식간에 뛰어버렸죠. 1,500%, 2,000% 올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참 동안 적자가 나다가 치킨 게임 끝나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 또 템베거 나올 때가 있고 그런 걸 찾기가 참 힘들어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또 뭐 그런 게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게 기업이 오랫동안 이게 너무 이렇게 지금도 예를 들면 한번 2차 전지 쪽도 사실 한번 크게 왔잖아요. 우리가 뭐 조선해운도 옛날에 한번 엄청 크게 왔었잖아요. 크게 한번 오고 결국은 이게 호황이 되고 나면 또 서로 막 이게 이 경쟁이 예를 들면 독과점적으로 우승을 하지 않는 게 또 치열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침체가 왔다. 그러면 그때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면 살아남는 기업들이 결국은 또 성장가 돼서 이제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최근에 조선이 그런 느낌 아닌가요? 조선도 약간 그런 거죠. 조선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고의 시골을 거치고 이제 근데 그래도 아직은 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우리나라도 뭐 그래도 지금 어쨌든 조선 업황도 좋아지고 실적도 잘 나오고 조선도 올해 저는 좋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뭐 지금 현재 템베거까지 나올까 이거는 아직까지 의문이긴 해요. 그거는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 장기간의 흑자가 나다가 이제 성장 모멘텀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쏟아져 나올 때 10배가 나고 또 나중에 되면 저는 뭐 2차 전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번이요? 2차 전지 쪽도 한번 결국은 뭐 세계 우리 반도체도 그런 거 아세요? 그렇죠. 반도체도 결국은 SK 계속 치킨 게임 하면서. 뭐 그런 거고 뭐 2차 전지나 뭐 다른 이런 업체 여러 가지 업체들도 그런 게 한번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한창 전쟁 중인 상인 것 같고 이게 한번 딱 해서 살아남은 업체들 위주로. 네, 그것도 뭐 그런 역사가 그렇게 왔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독과점적이지는 않고 여러 업체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뭐 이게 수요가 안 될 때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거든요. 그러면
저것들을 이렇게 캐파는 늘려놨는데 직원도 고용을 했고 계속 찍어내다 보면 단가는 엄청 싸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2차 전기차도 지금 사실 실적이 생각보다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종목 선정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어느 기준으로 사고 팔고 하시는지. 차트를 저는 이제 주로 차트를 주로 많이 대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를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지표도 있고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기아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 뜨고 이렇게 비가 뜨거나 이러면 이제 비가 뜨면 매도하고 해가 뜨면 사고 이게 사실은 그림 모양으로 나와있는데 얘들이 아직 그 모양을 아직 아무도 이게 먹구름이 깨면 팔고 이게 해가 뜨면 사고 이런 건데 글씨로 해랑 비로 써있네요. 비로 써 있고 이렇게 주로 매도 사인이 나오면 팔고 해가 뜨면 사고 이렇게 하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여러 블릭스 지표 내가 만든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파동 그다음에 캔들 뭐 이평선 이렇게 그걸로 그렇게 이것도 너무 많은 걸 하면 솔직히 뭐 차트를 여러 가지 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볼린저 배드 보는 사람 뭐 RSI 보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보는 사람 보조지표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랑 추세선이 뭐 사실은 제 같은 경우 제일 자주 유효하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아까 이제 이게 과열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이제 지표로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가 아무리 뭐 이런 기준이 있더라도 결국 나의 멘탈리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거를 실질적으로 진짜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제가 보는 모든 슈퍼게이미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만의 그런 좀 심리를 다스리는 노하우 좀 한 가지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가치인 것 같아. 이 기업의 가치를 내가 이 회사에 마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회사 10백억 하는 회사다. 네. 10백억 하는 회사다 이러면 진짜 가슴이 막 뛰거든요. 막 바람스러워. 벌렁벌렁. 예를 들면 진짜 옛날에 뭐 소실적인 연애할 때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막 뛰는 거죠. 내 평생을 다 바칠게. 그 정도로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런 주식을 잘 발굴을 못 하니까 가슴이 뛰는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새로 인턴으로 들어온 한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네네. 발표를 하게 됐는데 리포트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너 이 종목 선정 기준이 뭐냐? 네. 근데 이 회사를 주식 산다면 저기 가슴이 뛰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슴이 뛰어. 안 된다니. 그러면 네가 선정을 잘못한 거야. 너 그럼 연애할 때 너 여자 보면 연애할 때 어떻게 가슴이 뛰는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종목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으면 사실 떨어지면 땡큐죠. 주가가 떨어져. 그럼 이제 가슴이 뭐 두들 때는 그 떨어졌다는 거는 이 여자가 내한테 이제 관심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땡큐하고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걸 못 믿으면 나는 벌써 보석을 발굴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남 눈에 안 띄는 내 눈에 보석이면 더 좋아요. 내 눈에 보석이면 더 좋은데 이때 어떻게 보면 미인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제 나만의 이제 찾아서 그럴 때는 이제 더 희열을 느끼는 거죠. 남들은 모를 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 하여튼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주식이 떨어져도 겁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겁이 안 나고 뭐 어쨌든 뭐 내가 떨어지면 더 사고 싶고 돈만 생기면 더 살려고 하지. 뭐 이게 뭐 불안하지가 않은데 대부분 나라는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한 이유가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때 대부분 받는 이게 특히 뭐 체계적인 리스크 이렇게 시장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 다 또 보면 심리적으로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버텨내야 제 같은 경우는 그걸 버텨내고 모았을 때 큰 돈을 벌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먹는 거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골린이었다가 요즘 못한 지 오래됐어요. 골프도 이렇게 치다 보면 잘 치면 진짜 잘 쳐야 그게 재밌죠. 보이는 거죠. 잘 치면 이제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맞는 거를 보이는데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서 이걸 해서 계속 달콤한 맛을 보고 또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한번 성공한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 다가 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안 하고 내만의 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 하고 대부분 다가 남 얘기 듣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 듣고 누구 얘기 듣고 저 사람이 뭐 얘기했더라 제 얘기도 들으면 안 돼 사실은. 나는 내가만의 기준이 있고 나도 또 대응을 잘하니까 어떻게든 뭐 어떻게 사고 팔고 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량도 늘려가고 하지만 또 사람마다 이상형이 다 다르잖아요. 내 눈엔 너무 이뻐 보이는데 맞아요. 이 사람은 저거 뭐 이뻐 이럴 수도 있는 똑같은 거니까.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성장 좋아하는 같이 좋아하는 사람 뭐 또 여러 가지 뭐 나는 이제 중소형주를 좋아한다면은 또 소형주나 대형주 좋아하는 사람 뭐 나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뭐 소형주들을 주로 해서 뭐 크게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하여튼 자기만의 기법을 하나 만들어라. 그 기법을 만들어서 물론 뭐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내가랑 적성에 맞는 나는 뭐 도저히 성격을 이게 기다리지 못해. 그럼 트레이드를 계속 해가지고 노가다 해야죠. 노가다를 왜 심전적으로 노가다 해서 나만의 기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나는 좀 편하게 주식할래.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주식 발굴해서 난 그 중에서도 대형주들 뭐 쌀 때 사든다든지 또 뭐 아니면 중소형주를 중에서 알짜를 찾는다든지 뭐 시사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딱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까 보면 차트도 그렇지만 남들이 버릴 때 이거 다 보면 버릴 때잖아요. 차트 막 깨지고 이럴 때 해가 뜨고 남들이 열광할 때 보면 다 비가 이제 먹걸로 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반대로 해야 돼. 내가 심리적으로. 이거는 사실 종목도 종목인데 증시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증시도 막 쏟아질 때 오히려 주식 비중 늘리고 막 과열일 때 주식 비중 좀 낮추고 항상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기회가 있고 남들이 박수 칠 때는 시합폭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 오늘 사실 너무나 귀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올해가 아마 이런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또 부자 될 수 있는 뭐 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부자TV 구독자들 맨날 좋은 정보를 많이 들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올해에 또 큰 돈을 한번 버시고 또 올해는 또 갑진년이잖아요. 값진 한 해가 되시고 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사실은 예전에 한번 어디 채널에 가서 한 적이 있는데 이 주식 투자도 좋지만 이거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나 한 얘기인데 내 자신한테도 투자를 내가 인생의 최고 종목 좋은 종목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좀 더 여유롭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 본 것 같아요. 주주총회에서 되게 어린 여자 소녀가 질문을 던졌는데 너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물론 투자에 대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투자하는 거고 또 건강 관리나 또 자기가 또 뭐 이런 워라밸이나 뭐 이런 것도 지키고 하는 것들도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한테 잘 투자하십시오. 그로 인해 여러분들 다들 부자 되시길 함께 또 응원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개미 배진환 대표님 또 어렵사리 모시고 귀중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대표님 나와주셔서 다시금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나눠주신 말씀 최대한 또 잘 참고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굉장히 또 값진 한 해 만드시길 바라며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